10년 전 사라진 그녀와 똑같은 얼굴이 룸미러에 비쳤어요. 새벽의 적막한 도로 우연히 태운 검은 코트의 여성 승객이 상계동 디백화점 자리로 가자고 말했어요. 오래전 무너진 그곳은 이제 공원이 되었죠. 택시 운전사의 시선이 룸미러에 고정됩니다. 그 여자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향기까지. 모든 것이 10년 전 잃어버린 사람과 닮아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한 떨림 속에 운전대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억을 잃은 여인과 그녀를 기다려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1998년 2월 17일 화요일. 달력의 숫자 하나로만 기억될 그날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소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보아온 모습인데도 그날따라 소연의 얼굴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소연을 바라보는 마음은 첫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또 늦겠어요. 소연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튼을 열고 창문을 활짝 열어둔 소연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대요. 우산 챙기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연의 목소리와 함께 계란 프라이를 굽는 소리, 토스트가 구워지는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부부의 15년 차 아침 풍경이었죠.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마치고 나왔을 때 소연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얀색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단정해 보였어요.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일하는 소연은 항상 깔끔한 차림새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한 소연의 모습에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기분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서요. 소연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가 왠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녀만의 작은 비밀이라고 생각했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 불황에 대한 기사, 김대중 대통령 취임 준비 소식, 동계올림픽 이야기들로 신문은 가득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상적인 아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식탁 위에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소연이 좋아하는 샐러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메뉴였지만 소연의 손맛은 항상 특별했어요. 오늘 저녁엔 순두부찌개 어때요? 비가 온다니까 따뜻하게 먹자고요. 소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저는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그날은 일찍 들어와 아내와 저녁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찍 들어올게요. 순두부찌개 좋아요. 소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편안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결혼 생활에서 배웠으니까요. 소연이 먼저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언제나처럼 소연은 출근 준비를 꼼꼼히 했습니다.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머리를 한 번 더 정돈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와요라고 가볍게 인사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를 충동에 현관까지 나가 소연을 배웅했어요. 문손잡이를 잡은 소연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소연의 눈동자에 무언가 담겨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가. 태준 씨. 소연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가끔 소연은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곤 했어요. 그럴 때면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갑작스러운 소연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소연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출근길에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기다릴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소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르게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소연의 모습이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택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거리는 분주한 아침 풍경으로 가득했어요. 비가 올 거라는 예보 때문인지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일상적인 하루가 이어졌어요.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며 소연이 준비해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깍두기,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사랑해요. 소연의 손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도시락에 넣어주는 메모였지만 그날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후 3시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허밍을 하며 운전대를 잡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왠지 모를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후 3시 30분 라디오 음악이 갑자기 끊기고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속보입니다. 서울 상계동 D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D백화점, 소연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잠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핸들을 돌렸어요. 목적지는 단 하나 상계동 D백화점이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야 해. 빗속을 헤치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이어졌어요. 백화점 붕괴, 수십 명의 사상자, 구조 작업 진행 중. 상계동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무너진 백화점 건물, 사이렌 소리, 비에 젖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비에 흠뻑 젖은 채 소연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경찰 통제선을 뚫고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저지당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소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한 명씩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소연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실종자 가족 대기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실종자 명단에 소연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기다림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조 작업은 이제 수색 작업으로 바뀌었어요. 소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골도 유품도 찾지 못한 채 수색 작업은 끝났어요. 그날 아침 소연이 남긴 마지막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마치 이별을 예감했던 것처럼 소연은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작별 인사를 했던 것일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날 아침 소연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안에는 소연의 흔적만 가득했어요. 현관에 걸린 소연의 코트, 식탁 위에 놓인 순두부찌개 레시피, 냉장고에 붙어있는 소연의 메모. 오늘 저녁엔 순두부찌개 어때요? 비가 온다니까 따뜻하게 먹자고요. 소연의 마지막 제안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소연의 순두부찌개를 먹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무너진 것은 백화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제 일상,
제 마음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의 아침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알았더라면 저는 소연을 더 꼭 안아주었을 텐데, 더 많은 말을 해주었을 텐데,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텐데, 평범했던 그 아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소연이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절은 4번씩 바뀌었고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연이 살아있었어요. 새벽 2시 도봉구 방학동의 텅 빈 거리를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택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소연이 사라진 후 저는 밤 시간대 영업을 자청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택시 운전대를 잡는 생활이 습관이 되었어요. 10시간 넘게 운전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가 텅 빈 공간을 마주하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연의 흔적이 가득한 집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3악장이었습니다. 소연이 좋아하던 음악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학동의 거리는 한적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량과 심야 영업을 하는 가게의 불빛만이 도시가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을 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어요. 언젠가 소연이 이 거리 어딘가에서 나타나 손을 들어 제 택시를 세울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택시 미터기가 딸깍거리는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어요. 소연이 없는 10년의 세월은 너무나 길고 외로웠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왜 하필 소연이었는지, 왜 그날 그 시간에 백화점에 있었는지 끝없는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는 서서히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슬픔마저 무뎌져 가슴 깊은 곳에 단단한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웃고 말하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돌덩이는 항상 제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소연도 눈을 좋아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항상 제 손을 잡고 산책하자고 했었죠. 한적한 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하던 중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어딘가 낯익은 뒷모습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천천히 그녀 쪽으로 몰았습니다. 여자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어요.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소연과 닮았어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하지만 소연은 아니었어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뒷문을 열고 택시에 탔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소연이 좋아하던 향수와 비슷한 향기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룸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소연과 똑같은 옆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룸미러와 마주쳤고 소연과 너무나 닮은 눈빛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상계동 D백화점 자리요. 지금은 공원이라면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소연이 사라진 그곳. D백화점은 붕괴 이후 철거되고 지금은 그 자리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소연을 추모하기 위해 자주 찾던 장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주행 중인 차 안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룸미러로 그녀를 흘끔거렸고 그녀는 시종일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도시의 풍경이 창문에 반사된 그녀의 얼굴 위로 겹쳐졌어요.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연을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어요. 택시는 조용히 눈길을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제 다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중앙로를 지나 상계동으로 향하는 길, 붉은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저는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작은 열쇠고리였어요. 그것을 집어들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열쇠고리는 제가 소연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오래된 진주 장식과 함께 YJH 1991.5, 10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양지혜, 소연의 친한 친구의 이니셜이었어요. 소연이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 1991년 5월 12일은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열쇠고리인데.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제 손에 닿았어요. 그 순간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쇠고리를 건네주며 물었어요. 이 열쇠고리,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녀는 잠시 열쇠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소중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저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상계동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디백화점이 있던 자리, 지금은 작은 공원이 된 그곳에 택시를 세웠어요.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공원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디백화점 붕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지폐를 건네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리기 전 룸미러로 마지막 한 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혼란스러움과 함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만복 씨, 아니 태준 씨라는 분을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소연이 가끔 저를 부르던 별명이었어요. 태준의 한자가 큰 망과 복이라고 해서 소연이 친근하게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소연과 저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아는 별명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이상하게 이곳에 오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상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눈 내리는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소연과 같은 걸음걸이, 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공원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소연과 그렇게 닮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소연과 저만 알던 별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왜 그녀는 디백화점 자리를 찾아간 걸까요?
창밖으로 계속해서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그 만남이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소연이 보내준 신호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연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그 안에서 오래된 열쇠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KSY 1991.5 10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열쇠고리였어요. 김소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소연에게 선물했던 것과 쌍을 이루는 열쇠고리, 친구 지혜와 소연을 위해 똑같이 만들어 선물했던 추억의 물건이었어요. 열쇠고리를 손에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의 모든 흔적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난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소연과 닮은 그 여자, 소연의 열쇠고리를 가진 그 여자, 소연과 제가 아는 별명을 기억하는 그 여자.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택시를 몰고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든 종합병원, 모든 정신과 의원을 방문했어요. 소연을 닮은 환자가 있는지,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여성 환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은 그치고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밤 방학동을 지나며 그녀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처럼 단서가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작은 정신과 의원에서 의사가 무심코 흘린 말이었습니다. 기억상실 환자라면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아보세요. 심리적 외상이 있는 환자들은 주로 그쪽으로 가니까요. 대학병원 신경과,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서울 시내 모든 대학병원을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접수대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화면에 있는 환자 정보를 훔쳐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소연을 찾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어요. 화면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정은지라는 이름이었어요. 소연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최근 방문 기록이 있었고 담당 의사의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환자 기억상실 증세 보임. 두통 호소. 계속 태준 씨라는 이름을 반복함.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녀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가 정말 소연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화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의 다음 예약 날짜가 나와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오전 10시. 그날까지 견디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그녀가 정말 소연이라면? 만약 소연이 살아있었다면? 10년 동안 소연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약 당일 저는 병원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로비로 들어가 접수대에 물었어요. 정은지 씨 오셨나요? 접수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을 취소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소지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서울에서 꽤 먼 거리였어요. 다음 날 저는 전주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어요. 소연이 사라진 후 저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은 달랐어요. 저는 그저 존재했을 뿐
진정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전주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주소지를 찾아 택시를 탔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 고추를 말리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정혜도 씨였어요. 그녀를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진심을 담아 상황을 설명하자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9년 전이었어요. 야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제 딸 은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은 제 딸과요. 정혜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99년 소연이 사라진 지 1년 후 전주 인근 야산에서 그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의식은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진단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었죠. 태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소연이 저를 기억했다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제 이름만을 기억했다니, 딸 은지를 잃은 슬픔에 그녀를 제 딸처럼 돌봤어요. 그녀도 저를 의지했고요. 1년 정도 여기서 지냈죠. 그러다 서울로 가겠다고 했어요. 태준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소연이 저를 찾으러 서울에 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계속 서울에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찾지 못했어요.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을 때 쓰던 방을 그대로 두었어요. 혹시 돌아올까 해서. 정혜도가 안내한 방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소연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종이약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수십 개의 종이약이 접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종이약을 접었어요. 그러면서 태준이라는 이름을 계속 중얼거렸죠. 종이약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종이였지만 몇몇 종이약 안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김태준 씨, 저는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한 사람입니다. 태준 씨,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태준 씨,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글씨체는 소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불안정하고 서툰 필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 소연의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자신의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무의식 속에서 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혜도는 소연이 서울로 떠난 후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서울 어딘가에서 작은 고시원에 살며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대요. 그녀가 머물렀던 고시원 주소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상계동 근처였어요. 디백화점이 있던 곳과 가까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와 그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복도, 작은 방들. 그곳에서 소연이 지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관리인에게 정은지라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1년 전까지 이곳에 살았다고 했어요. 방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다행히 그 방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여전히 소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벽에 붙은 찢어진 사진들, 메모들, 그리고 작은 미니 카세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에 붙은 택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모두 상계동 디백화점 자리를 오가는 영수증이었어요. 미니 카세트를 재생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알던 소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오늘도 그 공원에 갔어요. 디백화점이 있었다는 그곳에요. 가면 뭔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갈 거예요. 태준 씨를 찾을 때까지. 녹음된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찾고 있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너무 잔인했어요. 카세트에는 더 많은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티백화점, 붕괴, 어둠 속에서의 시간들, 단편적인 기억들이 조각조각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녹음은 한 달 전이었어요. 꿈에서 그를 봤어요. 택시 운전사였어요. 그의 택시를 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택시를 타러 갈 거예요. 언젠가는 그를 만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소연이었어요. 제 소연이. 기억을 잃었지만 여전히 저를 찾고 있었던 소연. 티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외상으로 인해 기억을 잃은 소연. 그리고 지난 1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저를 찾아 헤매던 소연. 즉시 상계동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야만 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공원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늘 앉던 벤치에 그녀가 앉아 있었어요. 소연이, 제 소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택시 기사님,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의 손이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잡았던 그 손. 소연아, 나야, 태준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소연의 눈빛으로 소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혼란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처럼. 이곳에서 좀 나가볼까요? 소연의 손을 잡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어요. 10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소연이 실제로 제 옆에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익숙한 거리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착한 곳은 우리가 데이트할 때 자주 갔던 카페였어요.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래된 목재 테이블, 따뜻한 조명, 그리고 창가 자리. 우리는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았었죠. 10년이 지났지만 이곳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은 정말로 멈췄는지도 모릅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의 손은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었어요. 놓치기 두려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주 왔었나요? 소연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이 카페를 기억하지 못하는 소연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소연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 자주 왔던 곳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던 카페였죠.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소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티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조대원이 그녀를 발견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빠져나왔는지 그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첫 기억은 전북 고창의 한 시골길이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대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태준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혜도를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조금씩 삶을 되찾아갔다고 해요. 정혜도는 딸을 잃은 아픔으로 소연을 은지라 부르며 딸처럼 돌보았답니다. 소연은 그곳에서 1년 정도 지내며 생활의 기본을 다시 배웠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백하기 어려운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6개월 정도 함께 지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좋아했고 저도 그 사람의 따뜻함에 의지했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태준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듣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질투, 분노, 상실감, 그리고 슬픔. 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것은 이해였어요. 소연이 겪었을 혼란과 고통을 생각하니 오히려 그녀를 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해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저만큼이나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소연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온 이후에는 어땠어요? 소연은 서울에 와서 작은 고시원에 살며 카페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태준이라는 사람을 찾아 헤맸지만 단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직감적으로 상계동 디백화점 자리를 자주 찾았다고 해요. 그곳에 가면 무언가 기억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꿈을 꿨어요. 디백화점 안에 갇혀있는 꿈이었죠. 주변이 무너지고 먼지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게 당신이었나 봐요. 소연의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꿈을 꾸고 있었다니 제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2년 전부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죠.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남자, 눈 내리는 날 산책하는 장면, 순두부찌개를 끓이는 모습, 그리고 디백화점에서 일하던 기억들. 소연은 그때부터 노트에 기억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고 해요. 조각조각 돌아오는 기억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려 했지만 여전히 큰 그림은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다 우연히 택시를 탔어요. 그날 밤 방학동에서요. 택시 안에서 당신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저를 강하게 흔들었어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마침내 소연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구겨진 봉투였어요. 조심스럽게 열어 그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편지예요. 누가 쓴 것인지,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소연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가 있었어요. 사고 당일 아침 소연이 제게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태준 씨, 오늘 아침 당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일찍 일어났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둘 다를 위해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저를 떠나려 했다는 건가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항상 꿈꿔왔던 바닷가 마을로 이사가서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삶을 상상해봐요. 당신이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저녁 순두부찌개를 먹으며 이야기해요. 당신의 대답을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소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이별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결국 전달되지 못했고 우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어요. 이 편지를 보고 있으니 모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당신이 순두부찌개나 끓여줄까? 라고 했을 때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당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죠. 소연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나요? 아, 그 카페에서 일할 때 메뉴를 추천하며 했던 말이었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소연에게 했던 말이 그녀의 기억을 깨운 거였습니다. 붕괴 현장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돌아왔어요. 창고 계단에 있었어요. 물건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어둠이 덮쳤어요.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소연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전북 고창까지 갔는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사이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당신과의 15년 결혼 생활도 우리의 추억도 조각조각 떠오를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제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있었어요. 소연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10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요. 소연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요. 10년의 시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있잖아요. 카페를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거리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새 계절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10년 만에 돌아온 집 하지만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공간. 소연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끔 무언가를 보고 표정이 밝아지기도 했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소연이 좋아하던 난초가 있던 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연이 사라진 후 그 난초도 시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분은 그대로 두었어요. 언젠가 소연이 돌아오면 다시 심겠다는 생각으로. 이 화분에 난초가 있었죠? 소연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당신이 좋아하던 난초였어요. 소연은 화분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새 난초를 사서 심어요. 우리의 새 시작을 위해서. 소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었던 난초를 다시 심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죽음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새 생명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1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것을.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바닷가에 가볼까요? 당신이 편지에 쓴 것처럼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삶을 시작해볼까요?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깨어나는 기억과 함께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사랑의 씨앗을. 봄이 왔습니다. 소연이 돌아온 지 3달이 지났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년 보던 풍경이었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소연과 함께하는 두 번째 봄이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소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커피 향기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소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동작들이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방식, 토스트를 굽는 시간,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소연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소연은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주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들이었으니까요. 소연은 요즘 기억력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앨범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고 일기를 쓰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딸이요. 소연이 사라졌을 때 지은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은이는 믿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곧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여러 번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알아볼까요? 저는 지은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앨범을 보며 지은이의 모습을 익혔지만 실제 만남은 다르겠죠. 소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지은이는 소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모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모녀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지은이는 소연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은 듯 했어요. 하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에서의 생활, 꿈, 연애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연은 열심히 경청했어요. 엄마가 없는 동안 힘들었겠다. 소연의 말에 지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딸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연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돌아오셨으니까. 지은이의 말에 소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어요.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사랑만큼은 앗아가지 못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대학 기숙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소연은 택시 운전을 하는 저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새벽 거리를 돌지 않았어요. 소연이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더 밝게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의 아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소연의 걱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새벽에 함께 일하는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죠. 매일 밤 택시를 몰고 서울 거리를 누비며 소연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연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그때 우리 한라산에 갔었죠? 라며 기억의 조각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려요. 소연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소연은 우리의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약속이 필요했어요. 상계동 공원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디백화점이 무너졌던 그곳, 소연을 잃었던 그곳, 그리고 소연을 다시 만났던 그곳에서요. 아픔의 장소를 사랑의 장소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지은이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김태준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억이 모두 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앞으로의 모든 날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소연의 서약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김소연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10년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 시간보다 더 긴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요. 반지를 교환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의 두 번째 시작을 축하하는 소리였습니다. 결혼식 후 소연은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재의 감정에 집중했어요. 기억보다 온기로 살아가요라는 말이 소연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따뜻함을 느끼며 살자는 의미였어요. 우리는 바닷가 마을로 주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소연이 편지에 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조용한 바닷가 마을을 둘러보며 언젠가 이곳에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서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과거의 기억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월 17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디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매년 이날이 되면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상계동 공원의 벤치에 종이약을 접어놓고 오는 것이었어요. 소연이 고창에서 지내던 시절 매일 밤 접었던 종이약처럼요. 그 종이약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애도와 함께 찾은 행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는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공원을 나오며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소연의 장난스러운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커다란 기적보다 작은 일상의 기쁨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택시로 돌아가는 길 소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종이약에 적은 소원을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연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찾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과 지은이 그리고 지금의 이 행복이면 충분해요. 소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더 이상 잃어버린 기억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소원을 빌었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기억이 있든 없든 그저 당신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택시를 몰고 새벽 도로를 달렸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이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가끔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소연과의 15년 결혼 생활, 지은이가 자라는 모습,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했어요. 소연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습니다. 10년의 이별과 상실, 그리고 기억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찾아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우리의 삶처럼 긴 어둠 끝에 찾아온 새로운 빛.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늘 하던 질문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소연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모든 날이 특별했어요. 우리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어요.